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소화비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화비만은 무엇이며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내문보고서 시간에는 소화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살이 좀 쪄야 이게 다 키로 간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먹이고 저희 어머니도 진짜 많이 먹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통통했어요. 그랬어요? 네. 많이 컸나요?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소화비만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비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17.3%에 달했는데요. 네. 이는 한 학급 인원을 한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명 정도가 비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많은 수치네요. 그렇죠. 10년 전에 2008년에 비해서 그때는 11.2%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6.1%나 증가했고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고도 비만의 퍼센트는 5%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소화 비만이 문제인 이유는 이 시기에 발생한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소화 비만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7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 성인기에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또 당뇨 같은 성인병 증가와도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키로 간다고 믿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소화 비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소화 비만도 이제 기준은 있는데요. 성인처럼 성인의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별 그리고 연령별, 신장별 표준 체중을 가지고 그 성장 도표를 비교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 비만도나 체질량 지수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키랑 허리둘레를 나눴을 때 이제 키랑 허리둘레 비율이 한 0.47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비만을 좀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0.47이라는 수치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기준인 거죠? 그냥 모든 소아 청소년까지 해서. 청소년까지요? 네. 그럼 참 이제 소화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원인이 있지 않은 결국은 먹는 열량이 쓰는 열량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이런 단순성 비만이랑 다른 특별한 원인 질환이 이미 있어서 발생하는 징후성 비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99% 이상이 사실 단순성 비만입니다. 즉 과도한 열량 섭취와 또 운동 부족 그리고 또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마다 비만해진 기전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 비만이 가족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비만은 사실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공유하지만 식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부모 2명 중에 1명이 비만인 경우에 자녀는 한 40에서 60% 정도에서 또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80%에서 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후성 비만은 사실 소화 비만의 이제 거기서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원인 질환으로 이제 선천성 장애가 있거나 신경이나 내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나 정신질환 등이 있을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질환으로 인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좀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자꾸 비만해지긴 하는데 키가 잘 자라지 않을 때에는 좀 이런 질병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이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뭐 성인병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은 아이의 한 80% 정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한 비만일 경우에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호흡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살이 찌면서 지방이 증가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또 더 많아지는데 이게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성조숙증이 나타나고 결국 체중 신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비만한 어린이들이 숨을 쉴 때 이제 가슴 근육의 팽창과 수축이 더 적어지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이런 폐질환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도 네. 알려져 있고 사실 이런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기의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비만 아동들에 대한 주변의 편견이나 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성격적인 면이나 또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로 좀 많이 놀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소화비만으로 파생되는 영향이 정말 많군요. 네. 자, 그럼 이런 소화비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소화비만의 치료도 성인 비만이랑 마찬가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치료요법, 심리요법 같은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나이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정상적인 성장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키가 한 2cm 크는 동안 몸무게가 1kg 정도만 늘도록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고요. 네. 키가 많이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몸무게를 빼는 것보다는 체중 증가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체질량 지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키가 성장이 멈췄다거나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성인에게 준해서 적극적인 체중 감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소아청소년 비만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게 결국 식이요법이겠는데요. 사실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영양 구성도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네.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좀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네, 운동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의 경우 아이들의 이제 체력 수준이나 또 선호하는 운동 등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유산소 운동과 또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을 최소 주 5회에서 3회 정도는 한 번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체중 감량의 동기나 아이의 이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사춘기 이전 소아 비만에서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같은 치료 방법을 원칙적으로는 사실 금기하시하고 있고요. 예. 청소년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 함께 하고 네. 또 이제 너무나 심하거나 어려울 경우에 제한적으로 좀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화비만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안이 없다고 들어서 아쉽다고 들었습니다. 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많이 선진국들이 이제 현재 국가 보건 의료 비용의 한 7% 정도를 비만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료비 가운데 비만 관련 비용을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럽 각국에서도 이제 이런 고열량, 저영양이랑 같은 이런 영양학적으로 불실한 식품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광고를 좀 금지한다거나 탄산음료 같은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음료에 대해서 비만 세금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학교나 보건소, 병원 등이 참여해서 소아 비만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또 즉석식품이나 당이나 열량,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영양학적으로 포기를 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음료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시면 네. 예. 한 퍼프당 당 함량 얼마입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표시가 돼 보셨을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고요. 비만학회에서 선진국처럼 이렇게 당 음료 같은 데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소아 비만 정말 치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소아비만 관리에서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공유하고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어떤 음식이 고열량, 고지방,
그리고 저영양 음식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식품을 그러니까 구매할 때 포장지에 영양소 라벨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식품을 좀 건강에 좋은 식품을 골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또 즉석식품이나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음식 또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들은 최대한 사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맞아요.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사는 규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면서 먹는 것이 결국 이런 비만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 또한 가족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서 부모님들도 같이 활동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포동포동한 아이들을 보면은 야, 더 많이 먹고 그러면 키로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뛰어놀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